미국의 어느 마을, 외모 콤플렉스를 가졌던 한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몇 년을 보내고 오랜만에 다시 친구들과 미국에서 만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들은 많이 변해버린 여성을 보고 깜짝 놀라며 그 친구를 따라 한국까지 찾아가게 되는데요. 과연 이 미국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적의 에리카 진 에반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뷰티 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부터 시작해 피부 관리도 배우고 있죠. 한국에서 열심히 익히고 배워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제 이름을 건 저만의 뷰티샵을 오픈하는 게 목표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외국에서 K-뷰티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적어도 제가 태어난 미국에서 한국 뷰티는 여성들에게 필수 아이콘으로 자리 잡혔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가 미국에 퍼지면서 한국 K-팝 아이돌 그룹이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들의 외모와 화장법이 미국식 화장과 매우 대조적이면서 순수한 모습에 한국 여성분들이 호감을 자극했던 것으로 생각돼요. 진한 눈썹에 두껍고 새빨간 입술, 과할 정도로 눈 주위를 둘러싼 아이라인까지.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화장을 한 듯 안 한 듯한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연한 화장법에 한국인 여성들 특유의 외모가 합쳐지며 아름다움을 자아냈어요. 그래서 미국식 화장을 했을 때와 한국식 화장을 했을 때를 비교하며 한국식 화장을 극찬하는 SNS 게시물도 엄청난 인기를 끈 것 보면 이런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유독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요. 엄마의 화장대를 뒤지는 일이 저의 가장 재미있는 놀이였고 엄마 화장품은 장난감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엄마의 화장품을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면 엄마에게 크게 혼났을 텐데 엄마는 그런 저를 혼내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항상 저에게 화장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리카, 이건 볼터치라는 거야. 이렇게 볼에 바르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 발라보니 어때? 참 예쁘지? 그런 엄마의 호의적인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뷰티 분야 전문가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나 책으로 혼자 공부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 때문에 뷰티 전문 아카데미 학원 같은 곳을 갈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유튜브로 혼자 독학하며 배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접하게 되었고 유튜브로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이라는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나며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한국의 K-뷰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던 상황이었고 뷰티 쪽으로는 감히 어느 나라도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에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메이크업 방식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절대 인위적이지 않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주니까요. 겉만 꾸미는 것이 아닌 먼저 근본 바탕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척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역시나 그 이후 저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 한국에 가서 메이크업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얼굴 피부의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의 뷰티 기술도 차츰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보면 볼수록 대체로 굉장히 맑고 환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환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된 건지 그 비법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는 한국인들의 피부는 유독 맑다는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은은한 광채도 돌고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시로 놀랐던 게 나이예요. 아니, 제 눈에는 고작해야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 나이가 40대 중반, 후반 이렇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중년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을 만났을 때는 제 미국 친구들과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기까지 했을 정도로 한국인 분들은 다들 실제 나이보다 모두 젊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뭐지? 싶어 공부했는데 비법 같은 건 따로 없던 것 같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건 한국인들의 태생 자체가 피부가 좋기도 하지만 저희 미국과 차별화되었던 건 바로 엄청나게 청결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저도 한국인들처럼 잘 씻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다지만 사실 한국에 오기 전 미국에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 사람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면 먼저 깨끗하게 씻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 일체를 안 합니다. 강한 향수나 데오드란트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데오드란트는 거의 모든 가정집의 필수처럼 자리 잡아 있어요.
수건을 매일 새 것으로 바꿔 쓰고 양치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매일 감고 얼굴을 닦는 수건과 발을 닦는 수건은 분리해서 쓴다. 사실 한국인들이 들으면 너무 당연한 이 위생관념은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상식이 아닙니다. 수건 한 장을 며칠씩 쓰는 건 기본이고 그 수건으로 얼굴도 닦고 발도 닦고 몸도 닦고 하죠. 양치질도 하루에 1번 정도 하지 하루에 3번씩 이렇게는 못해요. 머리를 매일 감는 일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을 몸에 익혔어요. 가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피부에 대한 고민으로 묻거나 하면 친구의 생활 습관부터 이야기합니다. 에리카, 한국 생활은 어떠니? 근데 나 요즘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한국에 뭐 좋은 제품 없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야채 많이 먹기, 샤워 자주 하기, 양치 3번 하기, 머리 매일 감기 등등 말이죠. 그러면 대번에 친구들은 제품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며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뭐라고 한답니다. 이러니 근본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의 청결함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예요. 물론 한국의 문화 산업들이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한국의 생활 습관을 배우자라는 운동이 유행하면서 한국처럼 잘 씻고 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죠. 한국식 생활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긍해요. 그리고는 뒤늦게 그리고 알게 돼요. 미국인들처럼 사는 게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냄새 나는지 말이죠. 그건 마치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자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다가 본인이 담배를 끊게 되면 얼마나 그 냄새가 역한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식 생활 습관을 익히고 있는 미국인들은 같은 자국 국민인 미국인들을 만나면 코부터 막아요. 시큼한 냄새가 나니까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아무 냄새가 안 나거나 오히려 은은한 비누향이 나서예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이런 청결함에서만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모두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세련미가 넘쳐 보였죠. 이건 남자와 여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구분 없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미국은 헐렁한 반바지에 목이 다 늘어난 반팔티나 소매가 없는 가벼운 옷차림이 다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까지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 그냥 배를 까고 다니는 어른분들도 많거든요. 바지도 엉덩이에 거의 걸치다시피 해서 말이죠. 제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한국인분들의 이러한 깔끔한 생활 환경과 모습에 많이 흡수되었고 이런 생활 패턴이 당연한 저의 일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로 인해 제 피부도 많이 맑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미국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왜냐면 엄마에게 받은 전화 때문이었는데 미국에 계신 저희 할머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비행기를 올랐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해서 급히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병이 생길 지경이었죠. 공항에서부터 미국으로 가는 미국인들 때문이었는데요. 제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미국인들의 채취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괴롭혔거든요. 묘하게 거슬리는 꿉꿉한 머리 냄새와 그걸 덮겠다고 데오드란트를 뿌린 터에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지냈다고 반 한국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돼버린 거였죠.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런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딜 가나 미국인 특유의 냄새가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냈을 보다 지금 제가 더 환해진 게 사실이었죠. 피부도 정말 좋아졌고요. 할머니는 연세 때문에 위독해지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할머니를 뵙고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님도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손녀를 꼭 안으니 너무 좋은 향이 나는구나 라면서 웃어주셨어요. 다음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죠. 사실 저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당시에 정말 인기 하나 없는 여학생이었어요. 미용에 관심을 가진 것도 외모 콤플렉스로 가득했던 저의 이런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였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못난 외모 아무리 꾸며봤자 오히려 주변 친구들이 저를 비웃을 것 같아서 숨어 다니기 바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낼 당시에 한 번은 댄스 파티가 있어서 큰 용기를 내서 화장도 하고 한껏 꾸미고 나서 파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외모가 기본적으로 좋았던 인기 많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어
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죠. 그 이후 저는 더 움츠러들었고 저의 존재는 그냥 인기 많고 예쁜 친구들 곁에서 그저 그 애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처럼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몇 년 만에 한국에서 지냈던 제가 다시 만난 그 친구들과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들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했어요. 심지어는 저를 못 알아보는 친구도 몇 명 있을 정도였죠. 성형수술을 해서 외모를 고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저는 친구들의 눈에는 놀랄 만큼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너 정말 우리가 알던 에리카가 맞아? 너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어? 친구들은 제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는 것인지 주위를 감싸고는 호들갑들을 떨었어요. 그 와중에 고등학교 시절에 저의 외모를 두고 항상 비웃고 놀리던 친구들 몇 명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놀리던 못생긴 제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크게 달라져서 이렇게 많은 동창들에게 관심받으며 주목을 끌고 있으니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다는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은 저의 피부와 향기 그리고 스타일링에 감탄했고 그날 친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여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휴대폰은 거의 불이 날 것만 같이 친구들의 연락이 쏟아졌어요.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궁금했던 거죠. 친구들에게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니 분단 위로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자존심에 부러워만 하고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궁금증을 참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답변보다 질문을 먼저 퍼부었어요. 제가 저에게 연락 온 친구들에게 뭐라고 역질문했었는지 아세요? 너 오늘 아침에 쓴 수건은 며칠 동안 사용한 거니? 양치는 언제 했어? 오늘 머리는 감았니? 샤워는 했어?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당연히 제 질문을 들은 친구들은 당황해했고 거의 대부분 민망함에 펄쩍 뛰는 반응이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 당황했겠죠. 일부 친구들은 조금 예뻐졌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며 화를 냈던 친구들도 있었고 창피함에 대꾸도 못하고 답변도 못 달았던 친구들도 있었죠. 이런 와중에도 저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배울 수 있었던 생활 습관들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K-뷰티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던 건데 실제로는 훌륭한 미용법이나 기술보다 더 값진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트러블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원인들을 가리기 위한 그런 미용이 아닌 기본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인들처럼 기본이 좋으면 아주 가벼운 화장만으로도 엄청나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또한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 패턴을 제외하고도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례 없는 특별함은 바로 마음이었어요.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바로 배려였죠. 그리고 무한한 긍정적 마인드, 미소들은 칼을 대지 않았음에도 얼굴을 바꿔주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한국으로 다시 건너가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들을 마중 나가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뭐에 씌인 사람들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리카, 여기 한국 맞니? 진짜 맞아? 안 봐도 뻔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같은 반응이었으니까요. 미국의 공항도 넓고 크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실로 놀라울 정도로 넓고 쾌적하니까요.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친구들이 예약했던 호텔로 길을 안내하며 데려갔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는데 호텔에 도착한 친구들은 배고픈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뭘 먹을 수도 없겠네. 그러게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녀 보자.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친구들에게 출출하면 치킨이라도 먹을래? 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다들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친구들의 반응에 놀라며 친구들은 한국이 처음이지. 깜빡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런 친구들의 반응이 재밌어서 나름 친구들을 더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기다려봐. 자, 너희 뭐가 먹고 싶은지 메뉴를 한번 말해봐. 내가 30분 안에 지금 너희들 앞으로 음식을 가져다 줄 테니까. 친구들은 제 말을 듣더니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냐면서 시계를 가리키며 지금 시간이 자정이 넘었다는 걸 저에게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한국 배달앱을 열어서 치킨과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한국의 호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비데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더군요. 야, 여기 비데가 있어? 우리 고급 호텔 예약 안 했잖아. 근데 이게 여기 왜 붙어 있지? 라면서 호들갑 아닌 호들갑들을 떨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은 정말 비싼 고급 호텔이나 가야 비데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화장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호텔이 아닌 이상 어느 호텔을 가도 비데를 구경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까운 호텔이 아닌 모텔을 가도 기본적으로 이런 비데가 달려 있었으니까 확실히 세계 1위 선진국이라던 미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런 환경들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호텔에서 벨이 울렸고 제가 주문했던 음식들이 도착했습니다. 친구들은 또 한 번 기겁하더군요. 진짜로 치킨과 피자가 친구들 눈앞에 딱 하고 도착하니까 놀란 듯 보였어요. 다들 오마이갓을 연신 외치면서 사진들을 찍기 바빴고 한 친구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시계를 보세요. 새벽 1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한국에서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배달시켜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며 영상을 찍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음식들을 배달해 줍니다. 근데 날이 밝을 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이런 시간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란 미국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너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었는지 그 화장품이나 미용 방법을 알려달라며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의 찜질방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더럽게 묵혀있던 노폐물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의 찜질방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일단 씻는 것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한국까지 와서 씻는 것에 시간을 보내냐며 화장품 매장이나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너희들이 비법을 알려달라며 그랬으면 나를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그러지 않을 거면 나는 그냥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한국에서 시간 보내고 알아서들 미국에 돌아가던지. 말도 안 통하는 먼타지 한국에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당연히 제 말을 수긍하고 제가 가자고 했던 찜질방으로 함께 향했어요. 친구들은 한국의 찜질방에 들어서자 동그란 눈을 하고는 여기가 몸을 씻는 곳이 맞냐면서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그럴만 하겠죠. 생전 태어나 목욕을 하는 공간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집에 있는 샤워실도 아주 뜸하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넓고 첨단화된 찜질방에 들어왔으니 놀랄 수밖에요. 처음에는 저는 친구들을 불가마라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다면서 들어가서 몇 초 있지도 못하고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렇게 뜨거운데 저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은가? 그냥 누워서 쉬고 있잖아. 저는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야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땀과 함께 배출될 거라면서요. 친구들은 저를 따라 뜨거운 불가마, 얼음방, 황토방까지 모두 한 바퀴를 돌았고 찜질방의 한 곳에 마련되어 있는 음식 코너에 데려가 시원한 식혜를 시켜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식혜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뭔데 이렇게 누리끼리 해? 이 안에 들은 건 뭐래? 나 이거 안 마실래? 이거 이상해? 라면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나는 마셔볼래 하더니 한 입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우습게도 이후에 벌컥벌컥 식혜를 다 마셔버리는 거 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식혜를 마셨고 너무 맛있다면서 이런 건 처음 먹어본다며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쌀로 만든 한국의 전통 음료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걸 미국에 가져가서 팔자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저는 이후에 친구들에게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하라고 단단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환한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가 지금 공개될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친구들은 다들 아기새가 어미새의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 목을 쭉 빼듯 저의 말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장 때밀이 존으로 데려갔어요.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고 했더니 다들 머뭇거리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타인들과 옷을 헐벗은 채로 마주하는 일이 거의 드물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들 부끄러워하더니 서로의 등을 밀어주면서 웃음바다가 되었었습니다. 아마 찜질방에서 한 6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땀을 쭉 빼고 시원한 식혜도 마시고 때도 밀고 가벼운 마음으로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은 와 너무 개운해. 나 태어나서 이런 기분이 처음이야. 뭔가 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 라며 연신 한국의 찜질방에 감동했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놀라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몸도 가벼워졌겠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는 친구들을 데리고 쌈밥집을 데려갔어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저와는 좀 달랐죠. 아무래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한국 바비큐였다 보니까 고기를 먹을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고기는 나중에 먹고 일단 깨끗한 몸을 가지고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걸로 속까지 비워내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음식이 기름 덩어리들이거든요. 햄버거, 인스턴트, 튀김, 기름 범벅된 고기, 스테이크, 베이컨 등등 동물성 기름이 잔뜩 들어가는 음식들이 주 메뉴이고 실제로 거의 그런 음식들만 섭취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몸이 크고 배가 잔뜩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쌈밥집을 가장 좋아했던 건 고기도 있고 다양한 야채들이 준비되어 함께 섭취를 하다 보니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런 저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도착한 쌈밥집에서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렇게 음식들을 먹은 친구들은 제 예상대로 하나같이 뭔가 되게 신선한 음식 같다며 고기도 맛있고 야채들과 함께 먹으니 느끼하지도 않고 속도 불편하지 않다며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식혜를 가지고 팔잔 얘기를 하더니 여기서도 이걸 가지고 미국에 가서 팔자는 말이었죠. 그때 친구들하고 엄청 웃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물었고 어둑한 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과 거리를 걷는데 한 친구가 걸음을 멈추더니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왜 그래? 왜 가다 말고 주변을 그렇게 두리번거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리카, 이거 안 보여?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려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대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토바이에 시동이 켜진 건 분명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였고 배달원은 자리를 비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을 텐데 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을 처음 경험한 이상 이렇게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 신기했을 거예요. 한국이잖아. 미국은 이렇게 시동 켜둔 상태로 1분만 놔둬도 누가 훔쳐가겠지만 한국은 아무도 안 훔쳐가.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부여잡고는 또 다시 오마이갓을 외치더군요. 한국이 안전하고 치안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어 라면서 이 상황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며 놀라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친구들 모습이 재밌어서 더 놀래켜주자는 생각에 밤늦도록 한국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한참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고 새벽 시간이 다가올 무렵이 되었죠. 저는 속으로 이 정도면 됐겠다라는 생각에 친구들을 데리고 일부러 아주 으쓱한 골목길로 데려갔어요. 친구들은 점점 불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골목길로 제가 앞장서 들어가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부르더군요. 에리카, 자꾸 어디 가는 건데? 여기 너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 저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점점 더 깊은 골목길까지 계속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 조용해서 뒤를 돌아봤었죠. 친구들이 걸음을 멈추고 먼 발치에서 저를 안절부절하지 못한 채 저를 지켜만 보고 있던 거였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왜 그래? 얼른 와! 라고 재촉했지만 친구들은 겁이 잔뜩 났는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말했죠. 왜 그렇게 겁을 잔뜩 먹었어? 겁나? 그러자 친구들은 너가 단단히 미쳤구나.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누구한테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어두운 곳까지 우리를 데려오는 거야. 친구들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었고 저는 한국이 그만큼이나 안전한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실제로 밤 늦은 시간까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걸어 다녀도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했고 제 친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이런 경험을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런 모습들도 미국인들은 몸으로 느껴보고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 놀랐는지 삐진 것 같아 보여서 친구들에게 타이르듯 내일 이제 한국의 화장품을 구경하러 가자며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데려간 곳은 한국의 올리브영이라는 화장품 매장이었어요. 친구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의 화장품들을 보더니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쇼핑하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어땠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은 미국하고 한국이 너무나 많이 다르다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은 자신들의 인생 최고였다며 좋은 가이드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뭔가 느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해줬어요. 나도 사실은 한국의 K-뷰티를 배우려고 왔던 건데 막상 와서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보니까 한국인들이 유독 환하고 아름다웠던 건 고급 화장품도 아니고 화장법도 아니더라고. 매일 청결하게 몸을 유지하고
자주 씻고 동물성 기름이 잔뜩 들어간 음식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야채와 함께 먹으면서 식물성 기름으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삶. 이런 생활 습관과 문화들이 한국인들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였다는 걸 배웠거든. 그래서 그런 한국의 생활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도 한국인들처럼 청결하게 하는 것에 노력했고 지금은 거의 습관화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 사실 너희들이 나를 처음 보고 많이 변했다며 비법이 뭐냐고 물었을 때 확실하게 답하지 않고 너희에게 반대로 오늘 잘 씻었는지 물어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저의 이야기를 한참 들었던 친구들은 갑자기 저에게 모두 다가오더니 다 같이 저를 안아주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며 정말 한국에서 멋진 걸 알게 되었다고 했고 며칠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보니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납득이 된다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무사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친구들은 요즘 한국인들처럼 자주 씻고 양치도 3번씩 하고 수건도 분리해서 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아직 습관되지 않아서 빼먹은 날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거니까 그걸로 충분히 저는 만족합니다. 한국에 지내면서 공부하고 이런 한국의 문화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게 된 거는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미국에서 외모 콤플렉스에 빠진 여성으로 평생을 살았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태어난 저의 자국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3,000km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열차 안에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며 무시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이탈리아 여성, 대체 3,000km의 대륙을 횡단하는 이 기차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줄리아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 저희의 첫 만남이 꽤 인상적이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겼죠. 제가 만났던 친구는 한국인 국적을 가진 친구였는데 이 이야기를 꽁꽁 숨겨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던 중 이탈리아에 있던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프란체스카가 시드니로 놀러 왔어요. 프란체스카는 워낙 활발한 성격의 친구인데 아니나 다를까 시드니에 오자마자 온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더라고요. 저를 보러 온 건지 아님 저희 집을 숙소처럼 무료로 이용하려고 온 건지 모르겠다 싶을 때쯤 마침 저희 대학이 방학을 시작했고 프란체스카는 오랜 꿈이었다며 호주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호주는 하나의 대륙이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호주의 내륙 지역은 사막과 같이 비옥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인구들은 동부와 서부 끝, 남동부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죠. 호주 땅 크기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은 약 10% 미만이라고 하니 호주의 내륙 부분이 얼마나 황폐했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 인프라도 없죠. 이렇다 보니 호주의 동쪽에 있는 시드니와 서쪽에 있는 퍼스를 이어주는 횡단 열차는 3박 4일 일정이나 되고 매우 척박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 열차를 타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사막, 돌, 흙 정도밖에 없을 것이기에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발 가자고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그래도 멀리서 온 친구고 저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보니 눈 딱 감고 가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다고 하자마자 다른 친구도 같이 가는데 괜찮냐는 거예요. 저는 원체 낯도 많이 가리는 터라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합니다. 게다가 제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건 같이 갈 거라는 친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있는 것도 껄끄러운데 전혀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과 3박 4일이나 있어야 한다니 진짜 싫더라고요. 이럴 거면 안 간다고 하고 표까지 취소하려고 하는데 취소 수수료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게 된 한국인은 혜주라는 이름의 여자애였는데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호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프란체스카의 귀에 대고 워킹 홀리데이 하는 애라고는 말 안 했잖아 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프란체스카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는 말을 했지만 이건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에게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워킹 홀리데이를 온 사람들은 꺼려집니다. 이유는 생활 습관과 매너가 너무 별로였기 때문이었어요. 시드니에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큰 만큼 힘도 강하죠. 크고 힘이 센 나라 하면 미국인데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진국은 개뿔, 제가 본 중국인들은 전부 최악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드니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갔는데 시장에 갔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계 사람이더라고요. 차이나타운에 간 건 중국에서 일하러 왔다는 친구를 따라간 거였는데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귀를 틀어막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시장에 사람이 많아도 그렇지 소리를 떽떽 지르면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정말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중국 친구는 정겹고 고향에 온 것 같다며 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목소리가 좀 큰 편이기는 했는데 가끔 시끄럽다고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중국인들에 비하면 세 발에 피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하수도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배수시설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 배수시설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웬 아줌마 한 명이 등을 보이고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사람들 다 다니는 통로에 그러고 있길래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봤는데 진짜 다시 생각을 꺼내게 돼서 너무 끔찍한데요. 그 아줌마는 자기 몸통 사이에 어린 여자애를 끼우고 소변을 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이를 저런 식으로 안고 소변을 보게 한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사람들이 다 다니는 공적인 공간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 한가운데에서 애 소변 보는 걸 볼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기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경찰을 불러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게 뭐 어때서 그래? 그냥 문화 차이야. 저런 모습을 보는 게 껄끄러우면 그냥 안 보면 되지. 왜 그래? 너 되게 예민하다. 아니,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하는 게 예민한 건가요? 제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반응을 하자 그 친구는 저를 인종차별주의자, 남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대단한 문화, 신경 끌 테니까 영원히 소중하게 지켜라 라고 생각하며 신경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제 머릿속에는 동양권 문화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인 중국이 주변 국들에게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문화를 많이 따라하고 있다는 게 그 친구의 주장이었거든요. 특히 그 중에는 한국이 가장 잘 따라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중국을 믿었냐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제 견문이 좁아서 그랬던 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설명이 길었네요. 여하튼 이렇다 보니 저는 한국인 친구와 여행을 가는 게 꺼려졌습니다. 프란체스카에게 이 얘기를 해봤자 혜주는 안 그래, 너도 지내다 보면 알 거야 라고 말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꾹 참기로 했습니다. 고작 3박 4일이니까요. 굳이 말 안 걸고 적당히 있다가 내리자마자 헤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 티가 안 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유치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중국인 친구 때문인지 저는 혜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가 탄 호주 대륙 횡단 열차는 숙식을 열차 안에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는데 혜주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라고요. 그건 바로 젓가락이었어요. 그러더니 익숙하게 젓가락질로 식사를 하는데 옆에 포크가 있는데도 젓가락질을 쓰는 게 너무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프란체스카는 자기도 젓가락질을 알려달라며 혜주에게 조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 그 중국인 친구의 젓가락질이 기억났어요. 중국 애들은 항상 긴 젓가락을 썼는데 중국 식당에 가면 항상 그 긴 젓가락으로 제 접시까지 침범해서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는 했습니다. 남의 음식 뺏어 먹으라고 긴 젓가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반해 혜주의 젓가락은 쇠로 된 것에 짧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혜주에게 그냥 포크 쓰면 되지. 너가 그러면 직원들이 민망해할 거 아냐? 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죠.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는데도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졌지만 한 번 시작된 말을 멈추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니까 가시 돋친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오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나오는 것도 괜히 꼴 보기가 싫길래 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씻는 거야? 너는 물 절약이라는 것도 몰라? 너가 샤워하다가 물을 다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 저도 압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걸요. 3박 4일이나 달리고 무려 3,000km를 이동하는 기차에 물이 부족할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혜주와 달리 며칠 동안 씻지 않은 저와 프란체스카는 샤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교될까봐 걱정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더러운 건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는 다 이렇습니다. 차라리 그 중국 친구처럼 같이 싸우기라도 하면 역시 동양인은 다 똑같아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제 말에는 점점 더 심한 가시가 생겼고
해주가 워킹홀리데이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사니까 어떠냐? 사람들이 좀 무시도 하고 그러지? 외국에서 유학생으로 온 애들을 보면 어때? 너는 바닥 청소나 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유학생들은 커피 들고 카페에서 공부하잖아. 확실히 부럽지? 해주가 이 말에도 별 반응이 없자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로 온 애들은 다 가난한 거 아니야? 넌 돈도 없는 애가 어떻게 이 비싼 횡단 열차를 탔어? 더군다나 아시아 변방인 한국에서 온 거잖아? 실제로 기차 여행 비용은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은 별도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제가 돈이 많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빚내서 여행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해주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넌 계속 지져라. 난 내 갈 길 가련다라는 듯한 반응에 정말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도 났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사막 정중앙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곳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실 참이었는데 대화를 하고 있던 도중 뭔가 뜨거운 게 제 뒷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엄청난 열기와 함께 고통이 따라왔어요. 통증이 엄청났습니다. 제 목에 쏟아졌던 뜨거운 무언가는 바로 차였습니다. 어떤 동양인이 자리를 이동하다가 제 목 뒤로 뜨거운 차를 쏟아버린 것이었죠. 직원이고 주변 사람들이고 하나같이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도 못 차리고 비명만 질렀죠. 그런데 그때 해주가 제 목 뒤로 차가운 냉수를 확 부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냉수가 끼얹어지자 말도 못할 고통이 찾아왔고 저는 해주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해주에게 따지려는데 해주는 차가운 행주에 차가운 물을 부어 제 목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해주는 직원에게 저를 샤워실로 데려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목에다가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상 입었을 때는 이게 첫 번째 응급처치야. 아프겠지만 좀 참아. 그 순간 제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해주는 저를 도와줄 유일한 구원자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호주 사람들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건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긍정적인지 열차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나 보더라고요. 응급처치가 가능한 간호사나 의사는 없었고 잠깐의 안전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이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수건을 대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에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게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는 옷에 물을 쏟은 정도여야 가능한 거죠. 사람 목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퉁치려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게 차를 쏟은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니 일본인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당시 제 목 뒤로 쏟아진 뜨거운 차로 인해서 저는 큰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당시에 통증도 어마어마했고 꽤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미안해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일본인은 영어가 되면서도 제 말에 대꾸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실수했어도 본인이 잘못한 거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도 없이 미안하다고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청승맞게 우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일본인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보다 괜찮아 보이니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겠죠. 프란체스카는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탈리아 영사관에 연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원래 이탈리아 영사관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유학생 비자 관련해서 서류를 떼러 가도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본인들 업무 시간 끝나면 칼같이 닫아버리죠. 그래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에게 영사관에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일본인은 일본 영사관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받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영사관도 별 도움이 안 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곳을 검색조차 못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이 좀 느려서 검색이 안 되는데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냐면서요. 지금 제 목은 불타고 있고 응급처치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도 제 목에 차를 쏟은 일본인은 여유롭게 그럼요, 기다릴 수 있죠. 천천히 하세요라며 침착함과 젠틀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군이 목에 차를 쏟아놓고 아무 대책 없는 일본인보다 가만히 앉아서 마른 하늘에 뜨거운 찻잔을 끼얹은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기차 승무원에게 지금 당장 내려서 병원에 갈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승무원은 그럴 수 없고 무조건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고 내리면 거기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대륙정 중앙이다 보니 병원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진정시키니까 피부가 좀 나아지길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을 떠올렸어요. 화상을 입으면 감염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말이죠.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피부 조직이 괴사한다는데 여기서 치료가 늦어지면 회생이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목 뒤쪽과 등으로 이어지는 화상이었기에 열차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저는 상의를 벗고 수치스럽게 맨몸으로 가슴만 가린 채 통증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희 열차가 퍼스까지 가려면 24시간도 훨씬 넘게 남았는데 퍼스까지 가서 병원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중간에 내려서 병원을 찾아간다? 피부를 다 도려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유일한 구원자 혜주가 나타났습니다. 혜주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양손에 약봉투와 응급키트를 들고 왔죠.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가져온 거라면서요. 그것도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 혜주가 온 열차를 이 잡듯이 뒤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혜주가 가져온 건 응급키트가 다가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 영사관과 연락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당황했습니다. 사고 당한 건 이탈리아인이고 사고 친 건 일본인인데 왜 한국 영사관이 개입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뭐라도 연락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주는 전파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영사관과 통화를 하기 위해 기차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파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영사관으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답을 받아냈어요. 그 와중에 이탈리아 영사관과도 통화가 됐는데 아주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지금 업무 시간 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다쳤어요. 자국민이 외국에서 다쳤는데 업무 시간이 중요한가요? 아, 어디서 다치셨는데요? 지금 여기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예요. 예? 거기가 어딥니까? 그러더니 알아서 검색을 해봤나 봐요. 사막 한복판이라는 걸 알자 영사관 직원은 여기는 저희도 어떻게 못 갑니다. 지금 출발해도 이미 떠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모국 이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가 사막이기는 합니다. 울룰루 가타추타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정말 자연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오기 힘들 거 압니다. 그런데 아무 방법도 찾지 않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영사관은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제 상처 부위와 부상 정도를 묻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주더라고요. 역시 다른 나라 영사관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낭패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 다음 정차역에서 내릴 수 있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했어요. 승무원조차도 거기서 내리면 아무 데도 못 간다며 그냥 끝까지 가서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됐습니다. 괜히 거기서 조난이라도 당하면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그런데 혜주와 한국 영사관은 달랐어요.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은 걱정 마세요. 도움을 줄 사람을 미리 보내겠습니다. 그분이 병원까지 모시고 갈 거예요. 라고 말했고 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진 저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러겠다 말했습니다. 영원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음 정차역에서 내리기로 했어요. 제 짐은 프란체스카가 대신 싸줬죠. 그런데 프란체스카의 짐은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프란체스카 때문에 시작한 여행이기도 하고 여행 중에 생긴 문제이니 당연히 함께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잖아요. 그런데 프란체스카는 미안, 나 퍼스에서 만날 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너랑 같이 못 갈 것 같아. 라고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프란체스카는 제가 퍼스에 도착한 후에 제대로 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자신과 놀아줄 다른 사람을 어플로 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 한국 대사관에서 보내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이탈리아인이라는 걸 안 한국인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무서운 상황을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혜주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거냐고 물으니 무슨 그런 걸 묻냐는 듯이 같이 가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도 나를 버리고 떠나는데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며칠째 저의 나쁜 말과 날카로운 말들을 들으며 참아온 사람이 절 위해 여행도 포기하고 시간도 버려가며 동행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였으면 나서지도 않았어. 저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눈물을 훌쩍이며 정차역에 내렸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죠. 정차역에는 정말 한국 영사관에서 보낸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영사관 직원은 아닌 것 같았고 주변에 거주 중인 한인분이셨습니다. 이 사막을 뚫고 저를 데리러 와주신 거였는데 정말 머리 뒤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도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제 상처 부위부터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차로 데리고 가서 소독 및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의학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저에게도 너무 능숙하게 느껴져서 뭐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한인 간호사분이었어요. 두 분 다 일반인이었던 거죠. 국가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도 아니었고 정말 생판 모르는 저를 위해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한인들이 쓰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상황을 올렸더니 방금 퇴근한 간호사분이 집에도 못 가고 저를 도우러 와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사관과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온 일본 대사관은 앨리스 스프링스에 마땅한 병원이 없을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참 웃기고들 있던 거였죠. 병원이 없기는 무슨, 병원이 있어서 무사히 치료받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라고 하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없다고 둘러댄 거였어요. 물론 큰 병원은 아니었던지라 치료의 한계는 있었지만 감염이라든지 다른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배경에는 해주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해주에게 사과와 감사의 인사를 함께 건넸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너처럼 좋은 친구를 이유도 없이 무시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진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저 때문에 여행을 망친 해주의 기차표 금액을 돌려주려고 했어요. 또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표도 제가 예매하려고 했죠. 일본인 승객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텅 비어버릴 것 같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빚내서 유학원 유학생이었고 기차 여행 비용만 300만 원에 비행기 값은 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도 돌아가야 하니 추가로 60만 원이 더 드는 거죠. 게다가 이미 탑승했던 기차권은 날아갔으니 여행 한 번에 거의 800만 원을 쓰게 되는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필요 없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해주가 괜히 자존심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냐, 왜 그래? 부디 내 마음을 받아줘. 그랬더니 해주는 내가 돕고 싶어서 나온 건데 너한테 보상을 받을 수 없지. 그리고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난 괜찮아. 순간 머리가 띵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해주가 저보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주의 말에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해주는 본인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 중이었던 거였고 부모님의 돈으로 충분히 유학을 갈 수 있지만 자기 힘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는 마음에 워킹 홀리데이를 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더 벌겠다고 작은 체구의 여성의 몸으로 지게차 자격증까지 땄더라고요. 그 덕에 남들의 몇 배는 되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이런 기술직이 돈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도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주도 저를 데리러 와주신 분도 간호사분도 모두 살해를 거절하셨어요. 위험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죠. 같은 한국인의 친구라면 한국인이 아니어도 우리의 친구예요. 그럼요. 외국에서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요.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니 어릴 때 봤던 삼류 영화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분들은 저와 해주를 집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희가 돌아갈 때까지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건데 시드니에 차이나타운이 있었던 것처럼 그곳엔 한인타운은 아니더라도 한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큰일을 겪었다는 소문이 들었는지 저희가 머물던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꾸 뭘 주시는데 그중 하나는 약이었어요. 본인 딸이 피부가 너무 약하고 쉽게 짓물러서 한국에서 구해온 약인데 약국에서 파는 약이니까 꾸준히 잘 바르라면서요. 저도 유학생이라 잘 아는데 본국에서 이런 약을 구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선뜻 몇 개나 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게다가 호주 병원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 사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좋은 연고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죠. 저희를 데리러 와주셨던 한 한국인 아저씨는 저희가 돌아가는 날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 봐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요. 저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영사관은 각 지역별 한인들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 주변에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한국인들이 서로서로 도울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프란체스카에게 배신당한 후라서 그런지 한인 무리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또한 중국인의 모습만 보고 해주를 무시하고 미워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해주와 아주 가까워졌는데 해주 덕에 한인분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해주를 따라 한국에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한국에 가자마자 저는 확신했어요. 아,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국어 공부에 박차를 가했고 시드니에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대학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이제 곧 졸업이니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이탈리아에 돌아간다면 바로 직장을 잡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귀화도 하고 싶어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 가족처럼 저를 맞이해준 한국인들과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고 싶거든요. 그나저나 한국 귀화 시험 정말 어렵다는데 잘할 수 있겠죠? 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라고 외칠 그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저명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의 아들,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 만큼 말썽을 피우는 아이라는 게 온 마을에 퍼졌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어른들을 만난 뒤로 소문난 말썽쟁이는 정말 소름 끼치게 변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교수가 살던 이 마을 역시도 모두 이 한국인을 찾아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교수로 있는 38살 마리아 슈미트라고 합니다. 저는 저명한 대학의 심리학 교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심리를 간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제 12살짜리 아들 루카스의 심리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루카스는 말썽꾸러기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법이 없어요. 사고만 치는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장애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검사까지 했을 정도이니 얼마나 저희 아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교육 관련한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 관련한 콘텐츠를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게 되었던 한국의 교육 체계는 심각했습니다. 감히 우리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대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놀랬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교육 경쟁은 어마어마했죠. 아이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교육을 보면서 무섭기까지 했었어요. 아마 그때 이후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딱히 나쁜 감정도 없었지만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들을 개선시키는 것에 대입하려는 생각조차도 안 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머릿속에 한국은 그야말로 은인과도 같은 국가로 자리 잡아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한국의 붐이 일고 있어요. 물론 어느 유럽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실감하고 있답니다. 한국을 오해했던 시절에 저는 저희 아들 루카스를 두고 내 자식이지만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들에 대한 고민이 매우 컸었어요. 혹시 저와 남편이 루카스를 오냐오냐 키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루카스를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않는다고 떼를 쓰면 그 자리에서 밥을 치우고 주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은 꼭 지키고 쉽게 말을 바꾸지도 않고요. 그러나 루카스는 제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엇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루카스가 다른 아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기 때문이었죠.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 아들 루카스는 선생님께 욕설을 하다 걸리거나 어른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제 아들이지만 학교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엄마인지라 루카스를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작 12살밖에 안 된 루카스에게도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독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차 없습니다. 딱 한 학기만 지켜보고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학교를 구해야 할 거라는 학교의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통보를 받았을 때가 여름방학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토마스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들을 개과천선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한 팜플렛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가라테 도장의 모집 팜플렛이었습니다. 팜플렛을 보는데 혹할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라테를 수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자제력 향상, 집중력 강화, 자신감 향상, 왕따 및 폭력 예방 등의 온갖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확 끌어당긴 건 말썽꾸러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 한 달 안에 교정해 드립니다. 라는 멘트였습니다. 이걸 봤는데 어떻게 등록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 토마스에게 당장 루카스를 이곳에 보내자고 말했고 루카스도 의외로 이곳에 가는 걸 썩 방해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잘 됐다 생각하며 다음 주 월요일이 박는 대로 도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에 보내기로 결심한 바로 다음 날, 저와 친하게 지내는 이웃 주민인 한나가 자기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기로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나에게 태권도보다는 가라테가 훨씬 훌륭한 운동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잘 아냐라는 질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라테가 훨씬 훌륭한 운동일 거다라는 제 말에는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나 제 말에도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 아이들을 극심한 교육 경쟁으로 몰아넣고 아이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교육을 하지. 한국이 똑똑한 나라인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여서 얻은 지식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교육열에 대한 영상을 봤던 것이 분명 제 머릿속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웃 주민 한나는 대체 그게 태권도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쾅쾅 치면서 답답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태권도장에 보내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잖아. 학교에서 책만 보는 게 교육은 아니라는 의미야. 너는 너의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뭘 배우고 올지 걱정되지도 않는 거야. 그러자 한나는 제가 별걸 다 걱정한다는 듯이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마리아, 왜 그렇게 태권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는 스포츠야. 그리고 무술뿐만이 아니라 예절과 발음을 배울 수 있어.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나를 설득하며 말했어요. 글쎄다. 나는 우리 아들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으로 보내기로 했어. 가라테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나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황당하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뭐? 무슨 말이야? 말이야. 가라테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야. 말도 안 돼. 한나가 그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2020 도쿄올림픽에서 가라테 경기가 열리는 영상을 두 눈으로 봤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한나가 그러더군요. 그건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라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임의로 가라테 경기를 임시 채택한 거야. 원래 개최국은 자신들이 자신 있고 자국에서 인기 있는 경기들을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거든. 올림픽 정식 종목은 태권도야. 그리고 가라테는 안 되는데 태권도는 되는 이유는 태권도가 가라테보다 훨씬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보급되었기 때문이야. 우리 지역만 봐도 그래. 태권도장은 10개가 넘어가는데 가라테 도장은 겨우 하나밖에 없잖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된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래도 일본은 경제력에서 항상 미국 다음에 있었을 만큼 강대국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니까요. 요즘 독일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서 한국이 핫하기는 한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야 빛을 보는 나라이고 일본은 이미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라잖아요. 따라서 사람들도 태권도보다는 가라테를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조금 혼란스러웠죠. 한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점수 책정 방식이나 경기 규칙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 하지만 가라테는 아직까지도 경기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서 국제대회로 승인하기엔 문제가 많아. 게다가 경기를 이기고 지는 것에 개인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공평한 판정이 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 태권도는 달라.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채점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이건 한국이 태권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뜻이기도 해. 한나는 제 생각보다 더 열심히 꼼꼼하게 태권도와 가라테를 비교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다녀야 하는 곳이니까 더 자세히 알아봤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됐어요. 과한 경쟁도 그렇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가라테를 배워도 충분히 호신술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네 아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과한 경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내 친구가 한국인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정말 별로였대. 위계 질서가 너무 명확해서 숨이 막혔다고 하더라. 그리고 승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동료나 부하 직원을 엄청나게 쪼아댔대. 이게 다 과열된 경쟁 분위기 때문 아니겠어? 너는 네 아들이 이런 걸 배워와도 괜찮아? 그리고 가라테 도장 관장님이 일본인이래. 일본인들 성향 알지? 조용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는 루카스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 한나는 이런 제 말을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네가 왜 태권도에 대해,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가 돼.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야. 내가 그걸 알려줄게 라면서 되려 저를 설득하려 했죠.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지만 지금 내 말은 너무 과해. 내 친언니의 자식들 모두 태권도를 배웠고 다들 태권도 덕분에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어. 나는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태권도의 화려한 발차기에 푹 빠져버렸어. 무조건 태권도를 배워야겠대.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야. 신체 단련뿐만 아니라 정신수양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따르는 한국의 전통 무예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가라테도 무술이잖아. 정신수양을 하는 건 가라테도 마찬가지라고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고 저는 한나가 분명 제게 도움을 청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한국의 치열한 경쟁 분위기를 견딜 수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저의 이웃 지인이었던 한나는 결국 아들을 태권도장으로 보냈고 저는 제 아들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건 한나의 아들이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가라테를 시작한 뒤로 루카스의 이상 행동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가라테 도장에 다닌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더 짙은 폭력성을 보였어요. 집에 오면 제게 도장에서 보낸 기술을 보여준다며 손날로 저를 치기도 하고 팔꿈치로 저를 밀어내기까지 했죠. 아직 12살짜리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프다거나 상처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건 엄청난 문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호되게 루카스를 혼냈어요. 그런데 루카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관장님이 그러는데 무술은 실전 연습이 중요하대요. 항상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가르침 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루카스가 뭔가 단단히 오해했다 싶어 관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항상 수련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주먹을 휘두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본 가라테 관장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루카스가 제대로 배웠네요. 무술은 실전이 중요하죠. 평상시에도 수련을 한다니 오면 칭찬을 해줘야겠네요. 칭찬이란요? 수련이든 뭐든 집에서 부모에게 힘을 쓰는 건데 이걸 칭찬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다소 날카롭게 반응을 하니 아차 싶었는지 말끝을 흐리며 이렇게 변명을 하더군요. 루카스는 아직 어린아이이지 않습니까? 루카스가 힘을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그러시나요? 루카스가 조금 과격하게 굴어도 어머님이 충분히 제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일본인 가라테 관장은 애가 주먹을 써도 엄마가 힘이 더 세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평생 12살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인 저보다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질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릴 때부터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를 하자 가라테 관장은 그제야 루카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장의 경고가 먹힌 것인지 루카스는 더 이상 집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라테가 루카스에게 좋은 영향만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라테를 마친 루카스를 데리러 간 날 저는 가라테 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체육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체육관 앞에서 벌어진 소동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소동의 중심에는 제 아들 루카스가 있었고 루카스는 한 아이와 싸웠는지 씩씩거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끼리 주먹 다짐을 하는 정도는 아니기에 우선 지켜보기로 했어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개입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생각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와 싸움이 난 아이는 루카스에게 한 2번 이야기를 들었던 도장의 에이스, 일본에서 온 켄지라는 아이였는데 켄지 엄마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켄지의 엄마는 루카스를 밀치더니 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더니 네가 걔구나? 도장에서 제일 말썽을 많이 부린다는 애. 독일 애들은 거칠고 무례하다더니 널 보니까 바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얘. 이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인들은 다 얌전하고 배려심 넘친다던데 내 아들을 밀치려고 하고 위협하는 걸 보니 일본인도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외칠 생각으로 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 관장이 나타났어요. 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런 상황이 금방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관장은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켄지의 엄마에게 독일 애들이 원래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천성이 이런 애들을 저희가 어떻게 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뿐이죠.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믿었던 관장이 루카스가 보는 앞에서 루카스를 모욕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 목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렸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건지 당장 똑같이 말해봐요.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건 어린아이들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루카스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게다가 어리고 약한 아이 앞에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어른이 나타나니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꼴이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후 집으로 온 저는 루카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라테 관장은 극단적인 극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운동을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국주의의 정점에 서 있던 독일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했더라고요. 독일인들은 조상들이 세계대전을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가라테 도장의 관장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관장은 일본 학생과 다른 나라 학생들을 굉장히 차별했다고 합니다. 특히 켄지와 루카스를 많이 비교했다고 해요. 켄지보다 루카스가 좀 더 깔끔한 발차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켄지에게는 역시 일본인의 피가 흐르는 켄지를 따라갈 사람은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루카스에게는 루카스, 네가 이걸 성공한 건 네가 또래보다 덩치가 좀 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 알겠어?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야 가라테 도장을 다닌 후로 과격해진 루카스의 행동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심리학 교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루카스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관장의 말대로 집에서까지 수련을 빙자한 힘을 휘두르면 관장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죠. 게다가 가라테라는 운동의 특성상 가라테는 한계를 깨기 위해 아이들을 극도로 몰아세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한계라는 것도 별 그지 같은, 아니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요. 기합만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관장님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낼 때까지 소리만 지르게 했었대요. 루카스는 1시간 내내 소리를 질렀는데 저보다 작게 소리를 낸 켄지는 기합이 듣기 좋다는 이유로 금방 집으로 돌아갔다더라고요. 가라테 도장에 다닌 이후 악에 바친 행동만 하던 루카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런 말을 하는데 저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루카스가 왜 도장에 다녀오면 목이 쉬어 있는지를 알게 된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멍하니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 한나의 집 앞으로 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나의 딸인 헤일리였습니다. 헤일리가 입고 있는 도복을 똑같이 입고 있는 어른이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바로 헤일리가 자신을 데려다준 어른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눈을 껌뻑거리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헤일리는 두 손을 배꼽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선 한 번도 못 본 그 인사법이 생소하면서도 보기 좋더라고요. 한눈에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헤일리를 데려다준 어른이었어요. 아마도 한국 태권도 도장의 관장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 한국인 태권도 관장은 헤일리가 인사를 할 때까지 정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헤일리가 인사를 마치면 다정하게 마무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인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거죠. 순간 일본 가라테 도장에서 루카스가 당했던 취급이 떠올랐어요. 가라테 관장은 루카스를 무시하고 깔보고 괴롭히기까지 했는데 헤일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태권도 관장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헤일리의 집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에게 우리 루카스를 보내도 되겠냐고 물었죠.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많이 말썽을 부려요. 최근 가라테 도장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를 잘못 배웠는지 최근 들어 공격성이 더 심해졌고요. 태권도장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이네요. 그런데 혹시 저희 아들 루카스도 태권도장에 보내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말까지 했으니 루카스를 가르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며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태권도 관장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아이 이름이 루카스라고 했죠. 내일 저희 도장으로 데려오시겠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었던 가라테 도장에서 뒤통수를 시원하게 맞은 참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지만 말괄량이 헤일리가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며 루카스의 손을 잡고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루카스도 가라테 도장에서의 경험 때문에 두려웠는지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딱 3번만 가보라는 제 설득에 억지로 발을 옮겼습니다. 태권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라면 우리 루카스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이죠. 태권도장의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열이 너무 뜨겁다고 들었다 보니 태권도장도 매우 엄숙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잡담 같은 건 하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기도 하고 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가도 수업에 들어가면 장난꾸러기처럼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 똑바로 서서 진지하게 수업을 듣더라고요. 게다가 그 순간이 되면 친구처럼 놀아주던 선생님들도 카리스마를 장착한 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태권도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에 놀라웠어요. 게다가 가라테는 공격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루카스가 그런 것만 배우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태권도는 아이들에게 방어 위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공격력이 낮은 운동인가 싶었는데 선생님이 시범으로 발차기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저는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매트를 몸 앞에 두고 준비 자세를 취하시는데 솔직히 그거 보고는 너무 비장하게 준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무슨 황소와의 결투를 하는 것처럼 몸을 낮추고 웅크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매트를 향해 다리를 뻗은 순간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매트를 잡은 선생님이 뒤로 몇 발자국이나 뒤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파괴력의 발차기를 한 분은 여자였습니다. 저도 여자이기는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별에서 오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의 발차기는 감히 여자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한국에서 학생 시범단이 저희 도장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때 도장에 다니는 부모님들을 모두 모실 예정이고 마을에서도 시범을 보이니 그때 한국의 진짜 태권도가 얼마나 멋지고 흥분되는 스포츠인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루카스도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보이겠습니다. 라면서 저의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 태권도 관장님은 태권도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배운다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그러시면서 태권도 영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의 태권도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예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관장님은 태권도의 가공할 위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기에 절제를 배워야 한다고 했고 이쯤 되니 왜 아이들에게 방어 위주의 교육을 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내가 때리면 너무 세니까 막는 걸 가르친다라는 아주 1차원적인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는 존중과 자기 절제를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고 자기 절제를 통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마구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안다는 게 얼마나 멋있나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관장님에게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렸어요. 사실 한국의 교육열이 워낙 뜨겁다고 들어서 태권도도 그렇게 엄하게 가르칠까봐 걱정되었다고 말이죠. 그러자 관장님은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한국이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 한국인들이 선택한 건 교육이었더라고요. 자원도 없는 나라가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50대, 60대 어른들이 몸을 갈면서까지 나라를 재건하며 자신들의 교육은 포기했을지언정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올바른 지식들을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이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50대, 60대 이상의 어른들 희생이 없었다면 이제 30대 후반인 자신이 있지 못했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그제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젠 한국에 있는 아이들도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괜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루카스를 가라테, 도장 같은 곳에 보냈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제 생각보다 더욱 잘 적응했어요. 게다가 태권도장에 다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헤일리가 보여줬던 예의 바른 인사는 당연하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밥을 먹지도 않더라고요. 원래는 밥을 차려줘도 안 먹는다고 화를 내거나 자기 밥그릇을 챙겨서 방으로 휙 들어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랬던 애가 태권도를 배운 후로 부모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저녁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루카스가 혹시 천사의 신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루카스는 태권도장에서 배운 자기 절제를 통해 충동적으로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가 울컥 올라오면 태권도장에서 배운 심호흡법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루카스의 예의 바른 모습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어요. 저희 루카스가 좀 심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요즘 유럽 아이들의 상태는 영 좋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른에 대한 예의, 선생님에 대한 예의, 친구들 간의 예의가 모두 사라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100% 태권도를 배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루카스의 변화를 통해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악명 높은 루카스마저 단기간에 바꿔버렸으니 부모들이 안 보내고 배기겠어요. 말썽쟁이로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우리 아들 루카스의 변화, 천방지축이라 소문났던 헤일리의 변화, 이로 인해 저희 마을은 태권도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인 관장이 운영했던 가라테 도장은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당연히 그 해를 넘기자마자 폐업하고 저희 마을에서 사라졌어요. 듣자 하니 관원이 모두 빠져나가 태권도장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저와 저의 남편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얘가 진짜 우리 아들 루카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크게 변화했어요. 당연히 루카스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도 루카스의 변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루카스는 한국의 태권도와 한국인 관장님들의 가르침 덕분에 학업 성적도 우수해졌고 예의마저 바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뭣도 모르고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들만 보고 한국을 오해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울 뿐이었죠. 한국에 대한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한국의 태권도에 대한 우수함을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정말 사람 만들어준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 외 지도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대체 러시아인이면서 왜 중국 편을 들지 않고 한국 편을 드는 거지? 그리고 설령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한들 작은 나라가 버릇없게 기어오르면 큰 나라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러시아 모스크바의 어느 마을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 러시아인과 중국인.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사는 이반 니콜라예프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주는 교사인데요. 저는 제 직업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러시아는 과거부터 패권국의 길을 걸어왔고 그런 러시아의 발자취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매우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니까요. 제가 러시아의 역사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 때문이기도 한데요. 살아생전 제 아버지는 소련군의 장교로서 여러 전장에 나가 활약하셨죠. 대표적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을 초토화시킨 독일군은 마침내 소련의 영토를 침범했고 제 아버지는 그들에게 용감히 맞서 싸우셨어요. 지금 유럽연합의 대표랍시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프랑스도 당시에는 독일군에 온 국토를 점령당했었는데 우리 소련군은 달랐습니다. 용맹한 소련군은 독일군에 쉽게 밀리지 않았고 얼마 후 미군과 연합하여 독일군을 쓸어버렸죠.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영광스러운 전장의 한가운데 제 아버지가 계셨고, 더 나아가 저의 모국이 전 세계의 리더였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 만큼 자랑스러움을 느꼈답니다. 그 후로도 소련군은 한국 전쟁에서 우리의 위용을 널리 알렸고,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된 현재까지도 우리는 강대국의 지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죠. 비록 지금은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던 예전에 비해 러시아의 입지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지하 자원과 뛰어난 우주공학 기술과 첨단 무기들이 있으니 언젠가 우리가 인류 국가로 재도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기에 저는 늘 러시아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어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물론 제 아들, 딸들에게도 영광스러운 러시아의 역사를 알려주며 언제 어디서든 러시아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했죠. 다행히 제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제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러시아인으로 자라났어요. 특히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딸이 러시아 최고의 약대에 합격하며 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답니다. 막내딸은 제 아내를 닮아 얼굴도 빼어나게 예뻐서 나중에 저 아이가 어떤 훌륭한 신랑감을 데려오려나 기대되기도 했죠.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막내는 엄청난 사고를 치며 절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약대 졸업을 며칠 남겨둔 어느 날 막내는 뜬금없이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그런데 막내의 폭탄 발언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막내는 결혼식을 올린 뒤 아예 한국에 가서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일단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해 보라고 했죠. 그러자 막내는 해맑게 웃으며 그 한국 남자와는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러시아 남자들과는 다른 다정함과 섬세함이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그는 똑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서 평생 존경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에는 한국보다 똑똑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런 힘없고 작은 나라 출신에게서 뭘 배울 게 있다는 거니? 게다가 그 나라는 한국 전쟁 때 우리 소련군에게 짓밟혀 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건진 빈민국이라고. 대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나라에 시집을 가? 제 말을 들은 막내는 아빠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며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강경하게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더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그 한국 놈이 우리 순진한 막내를 아주 단단히도 꼬여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도 분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풍문에 따르면 아시아의 빈민국 출신들이 강대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 일부러 결혼을 하기도 한다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놈이 우리 막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불보듯 뻔했고, 저는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슷한 급의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탈이 나기 마련이고, 결국 그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제 소중한 막내딸이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둘 수 없었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을 테고, 그 간사한 한국 놈이 무슨 영악한 수를 쓸지도 모르니 저는 어찌 해야 좋을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러다가 문득 저희 동네에 새로 이사온 중국인 가족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최근 동네 한가운데에 아시안 마트를 차렸는데, 그들이 그곳에 마트를 차린 뒤로 주변에 쓰레기가 눈에 띄게 늘고 벌레가 들끓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은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 관계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국 가족에 대해 딱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 가족에게 찾아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죠. 중국인들만큼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이들도 없겠다 싶었고, 또 그만큼 당시에 저는 절박했거든요. 누구에게라도 한국에 대한 정확한 단서를 얻어서 막내의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었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중국인 가족이 운영 중인 아시안 마트에 도착했고, 그들에게 간단히 제 소개를 한 뒤 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중국인 가족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제게 격하게 공감해 주더군요. 세상에 아주 악질적인 한국인에게 걸리셨네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은 아주 가난한 빈민국이에요. 오죽하면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씻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당장이라도 토할 것처럼 힘들어하자 중국인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선생님의 따님이 차라리 우리 중국인과 교제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우리 중국은 워낙 부유한 국가라 한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아주 깨끗하거든요. 워낙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중국인들은 매일 씻지 않아도 몸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조금 이상했어요. 그 중국인의 몸에서는 분명히 불쾌한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 중국인은 조금 당황하는 듯 하더니 재빨리 다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뭐 그것뿐이에요. 한국인들의 인성은 또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들 못돼 먹어서 살기가 아주 나빠요. 아까 제가 한국이 가난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는 공항에 내리면 대번에 보이는 게 노숙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외국인들만 보면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난리라니까요. 그러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한국을 좋게 포장해서 내놓잖아요. 외국인들은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속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한국에 올 테니까요. 아주 교활하다니까요. 이어서 그 중국인은 한국인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괴상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한국인 비하 발언을 계속해 나갔어요. 천박한 한국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얼굴이에요. 그들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흰 피부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신들의 누런 피부를 마치 백인들의 피부처럼 하얗게 만든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달리 우리 중국인들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중국인들은 한국 같은 천박한 빈민국가는 근본부터 다른 인류 선진국의 시민이니까요. 그 후로도 중국인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험담을 이어갔고 그들을 말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저는 한국이 정말 몹쓸 국가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막내의 결혼을 반드시 말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막내는 이래저래 복잡한 제 마음도 모르고 그 한국인 남자친구와 신나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대한 러시아인의 긍지도 있고 대체 그런 거렁뱅이 나라에서 온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난리인 거니 기어코 그 한국 놈팽이와 결혼을 하겠다면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보게 될 줄 알거라. 제 말을 들은 막내딸은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중국인 가족이 제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었죠. 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영악한 한국놈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접근한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놈과 관계를 끝내라고 말하며 저는 막내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그 중국인 가족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것이라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군요. 중국인들은 원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심해서 그런 거짓말을 잘하고 다녀요. 속으신 거예요. 실제 한국은 가난하기는커녕 중국을 초월한 강대국이 된 지 오래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딸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얘가 한국 남자친구에게 이미 세뇌되어 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하게 되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저와 막내딸은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냉전 기간을 가졌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막내가 저에게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어요. 남자친구가 결제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에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걸 준비해 왔더라고요. 며칠 뒤에 출발 예정이니까 저희랑 같이 한국에 가봐요. 그리고 가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한국을 경험한 뒤에도 지금과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신다면 저도 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 놈들이 영악하고 장꾀를 잘 쓴다더니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제가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허락할 줄 알고 이런 짓을 꾸민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냐 잘됐다 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이 우리 러시아와 급이 맞지 않는 빈곤하기만 한 국가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직접 빈민국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막내도 더 이상 이 결혼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답니다. 마음 한켠에는 어떻게 하면 막내딸을 최대한 빨리 파혼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내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못 이기는 척 이 결혼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간단한 것이던가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나도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하물며 러시아인과 한국인의 만남이라니요? 우리 러시아는 한때나마 세계를 호령해본 나라지만 한국은 전 세계 서열의 맨 끝에서 빌빌거리기나 하던 나라 아닌가요? 이건 한쪽이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혼사였죠.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막내를 평생 시집을 안 보내고 말지. 이런 결혼을 절대 시킬 수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더군요. 내릴 준비를 하며 무심코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한적한 시골 풍경이 보일 것이란 제 예상과 달리 상당히 발달된 도시가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막내에게 듣기로는 인천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꽤나 떨어진 곳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라니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낙후된 시설과 러시아보다 작은 규모를 보며 한껏 비웃어 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제 계획이 어긋나 버리자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어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충격은 계속되었어요. 사실 러시아에는 수도인 모스크바에 공항이 3개나 있어서 저는 이미 공항의 숫자로 한국을 이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천공항을 마주하고 나니 중요한 것은 공항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퀄리티의 공항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더군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은 모스크바 공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모스크바 공항은 불친절한 직원들과 과장을 조금 보태서 하루 종일 걸리는 느린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모든 직원들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있음은 물론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막힘없이 입국 수속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캐리어를 찾을 때도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더군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인 가족이 한국은 빈곤국이라서 공항에서 도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서로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자신의 짐을 찾으면 지체 없이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들은 남의 물건에 일체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혹시라도 물건을 도난당할까봐 캐리어에 자물쇠까지 달아놓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 공항에서는 모두가 편안한 얼굴로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오히려 겁먹은 얼굴로 제 가방을 감싸 안고 다니는 제가 바보 같아 보일 지경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한국의 실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믿기지는 않지만 막내딸이 말한 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 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인 가족들이 경고했던 대로 영악한 한국인들이 그럴싸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알쏭달쏭한 마음으로 저는 막내의 남자친구가 장만해두었다는 서울의 아파트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앞으로 막내가 결혼을 하면 신혼집으로 쓸 곳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번듯한 주택도 아니고 고작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우리 딸이 너무 가여웠거든요. 아파트라는 게 뭡니까? 돈 없는 서민들이 다닥다닥 모여 사는 허름한 주거 공간이지 않습니까? 내 소중한 딸을 데려다가 그런 곳에서 고생을 시킬 생각을 하다니 정말 생각할수록 저는 저 한국놈이 괘씸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한국의 아파트에서 저는 기절할 만큼 놀라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 주상복합이라고 부른다는 고층 아파트였는데 외관이 마치 호텔처럼 고급스럽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베이지 색감의 대리석 외벽은 아파트에서 품격을 느끼게 했고 아파트 주변에 잘 만들어진 산책로와 공원은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울지를 상상하게 만들었죠. 이어서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자 더 아름답고 훌륭한 인테리어를 볼 수 있었는데 우선 현관을 따라 나 있는 작은 복도에 미색의 핀 조명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이 마치 갤러리 같다는 느낌을 주더군요. 이런 세련된 느낌의 인테리어는 러시아의 가정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속으로 감탄을 내뱉었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번에는 화장실로 들어가 봤어요. 러시아에서 만났던 중국 가족이 한국은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생수를 사다가 샤워를 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말이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도꼭지를 돌려본 순간 이게 웬걸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군요. 역시나 이번에도 중국인이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괘씸한 중국인들에게 분노하면서도 계속해서 한국 아파트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한국의 보일러였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던 때는 1월 초로 날씨가 한창 추웠었는데 신기하게도 아파트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추위가 싹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히터가 세게 틀어져 있나 했어요. 그런데 히터가 틀어져 있다기에는 공기가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겨울에 보일러라는 것을 이용해 실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보일러는 실내 공기는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훈훈함을 느끼게 하는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보일러에 완전히 반해버린 저는 당장 러시아에 있는 우리 집에도 이 보일러를 설치하자고 했죠. 그러자 막내는 이제야 한국의 훌륭함이 제대로 보이시냐며 저를 놀리더군요. 괜스레 부끄러워진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보일러가 좋다는 거지 한국이 좋다는 게 아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막내는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창문을 닫는 순간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 신기한 샷이 하며 빌트인으로 나왔다는 최신식 식기세척기와 냉장고, 오븐, 인덕션까지 이곳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살고 싶을 만한 꿈의 공간 그 자체였어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제 막내딸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군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면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고 저는 막내딸 커플과 함께 근처에 있는 삼계탕집에 가게 되었어요. 삼계탕은 몸보신을 위해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제 예비 사위가 특별히 저를 위해 고른 메뉴였죠. 저는 그 마음 씀씀이가 예뻐서 삼계탕을 맛있게 먹으리라 다짐했어요. 사실 저는 삼계탕을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고 그게 제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국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저의 행동을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다짐은 다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계탕은 진짜 맛있었거든요.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은 말할 것도 없고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녹아버리는 닭고기의 맛도 정말 일품이었어요. 삼계탕을 먹고 있자니 절로 보드카가 마시고 싶어졌는데 제 마음을 읽은 것인지 예비 사위가 인삼주를 주문하더군요. 인삼주는 보드카처럼 화끈하면서도 목 넘김이 부드럽고 향기로운 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문득 이 인삼주가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어리석게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한국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러시아 못지않게 강력한 선진국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특유의 세련됨과 여유로움을 갖춘 나라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막내의 결혼을 허락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군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고 한국도 몰라보게 변했는데 나만 옛날 그 자리에 고인 물처럼 썩어가고 있던 거였어. 이제 너희 두 사람의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할 테니 어리석었던 이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제 말을 들은 막내와 예비 사위는 더없이 기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안겨왔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못나게 굴었던 제 자신이 싫어지더군요. 이렇게 한국에 직접 와서 보면 단 몇 시간 만에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의 거짓말에 바보처럼 속았던 것도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고요. 정말이지 여러모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며 삼계탕집을 나서자 어느새 늦은 밤 시간이 되었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젊은 부부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밤 산책을 하고 있더군요. 러시아에는 마피아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범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경찰들이 순찰을 자주 돌거나 CCTV가 거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밤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저는 한국의 치안이 좋은 이유가 한국인들의 훌륭한 시민의식과 인성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사회의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안전한 한국을 만든 것이겠죠. 그 사실을 왜 저는 이제야 알게 된 것인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미 제 막내딸은 훌륭한 한국 남편과 결혼하여 안전한 한국에서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기로 했어요. 막내는 엄마에게 줄 선물로는 한국 화장품이 딱이라며 제 옆구리를 찔렀고 그렇게 저희 셋은 명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 들렀죠. 그곳에서 어떤 직원에게 주름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추천받아 구매하려는데 그 직원의 피부가 눈에 띄게 희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피부를 관리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직원은 한국 화장품의 기능이 워낙 좋아서 꾸준하게 바르다 보면 저절로 피부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다 피부가 눈부시게 희고 좋았는데 거기에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이 한몫 타는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하나를 잘하면 열을 잘한다더니 한국 사람들은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자동차와 선박에 이어 화장품까지 잘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 줄도 모르고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피부색을 가짜로 꾸며낸다고 깎아내리고 있었으니 그들의 행태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그 중국 가족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저는 하마터면 제 막내딸의 결혼을 망칠 뻔한 그들에게 크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러시아로 돌아오게 되었고 얼마 후 그 가증스러운 중국 가족을 만나러 갔죠. 그들은 뻔뻔스럽게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저를 맞이하며 이렇게 묻더군요. 막내 따님 결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번에 한국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게 기필코 막겠다고 하시더니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유, 그런데 한국인들은 워낙 징그럽고 끈질긴 구석이 있어서 선생님 생각처럼 잘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한국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음해를 늘어놓는 그 중국인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결국 그 중국인을 제대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자세를 고쳐잡은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배워두었던 소련군의 호신술을 이용해 그 중국인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그는 갑자기 왜 이러냐고 울며불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 중국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죠. 감히 겁도 없이 러시아와 한국을 이간질한 벌이다. 똑똑히 들어. 징그러운 건 한국이 아니라 너희 중국인들이야. 한국은 너희가 감히 고개를 들고 바라보지도 못할 높이까지 이미 올라가 있다고. 너희 같이 남에게 피해만 끼치는 중국인들이 어딜 감히 한국을 입에 담아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고 다녔다가는 러시아의 무서움을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그리고 왜 이러냐고. 며칠 전에 한국에 직접 가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 더 이상 거짓말 하려 들지 마. 알겠어? 제 서슬퍼런 경고에 그 중국인은 겁을 집어먹은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이쯤 하면 충분히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이제 그만 돌아가려 하는데 뒤에서 중국인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은 러시아인이면서 왜 중국 편을 들지 않고 한국 편을 드는 거지? 그리고 설령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한들 작은 나라가 버릇없게 기어오르면 큰 나라가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게 당연한 거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예전부터 한국은 우리 중국을 형님으로 모시던 약소국이었고 나는 그 전통을 계승했을 뿐이야. 저는 그 황당한 주장에 어이가 없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참아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희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국 욕을 하고 다니나 본데 착각하지 마. 중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녀도 한국의 품격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한국에게 진심으로 반하게 되어 있거든. 반면에 중국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중국에게 진심으로 질리게 되어 있지. 제 말을 들은 중국인은 멋씹은 얼굴을 해가지고는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았고 저 역시 지지 않고 그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왜 한국 깎아내리기 작전이 실패해서 분해? 제가 이렇게 조롱하자 그 중국인은 한국 사위가 생기니까 중국을 배신하고 이제 한국 편을 드는 거냐며 러시아는 중국과 영원히 한 배를 타야지 라고 억지를 쓰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더군요. 한국의 지독한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저리도 악독하게 회방놓는 저 심보가 대체 뭘까요? 창피한 줄 알고 제발 중국인들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저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에 저는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한국인 국적의 좋은 사위를 만나 달라졌고 앞으로 절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요즘 저는 막내딸의 결혼식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늦둥이 막내가 결혼을 한 뒤 한국으로 떠나고 나면 한동안 적적하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훌륭한 인성을 가진 한국 남편이 언제나 딸아이의 곁을 지켜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지낼 곳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선진적인 국가인 한국이니까요. 그리고 딸아이를 만난다는 핑계로 종종 한국에 가볼 수 있다는 것도 요즘 저의 기쁨 중 하나랍니다. 한국의 따뜻한 보일러방에서 지내다가 추운 러시아로 돌아오니 정말 못 견디겠어서 말이지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면 온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던 그 느낌을 얼른 다시 느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예비 사위에게 들어보니 한국에는 찜질방이라는 곳도 있다죠? 거기도 그렇게 따뜻하고 좋다던데 다음에 한국에 가면 찜질방에서 뜨끈하게 등도 지지고 맥반석 계란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럼 한국에서 보낼 천국 같은 그날들을 기다리며 제 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러분, 다음에 혹시라도 러시아 아저씨를 마주치면 꼭 인사 나눠요. 프리벳.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들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기야 워낙에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의 느끼는 감정들이 비슷할 테니까요. 여하튼 따님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